네, 지금 또 두 번째 강연자분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사카타니 가오루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또 이에 추가해서 홋카이도 대학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주 연구 분야는 치매의료, 뇌과학, 인공지능, 생체공학 분야입니다. AI 분야,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한참 핫한 주제인데요. 그것과 대체 의료에 대한 접목을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고요. 현재는 동경대학 대학원 인간환경학 전공의 특임 교수이시면서 동대학 같은 대학의 고령사회 종합연구기구의 특임 교수로 계십니다. 또 일본 통합의료학회의 이사를 맡고 계시기도 하시고요.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AI와 대체 의료를 통한 차세대 통합 의료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타니 이문이다. 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제 한국말 인사 잘 들리셨을까요? 네, 그러면 먼저 이렇게 훌륭한 한국의 서울 사이버대학의 행사에 초대해 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선생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민영 교수님께서는 네, 이렇게 준비부터 행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고를 해주신 걸로 아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AI와 대체 의료를 통한 차세대 통합 의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인지증, 치매라고 불리는 이 병, 사실 이토 선생님께서도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이 인지증, 치매를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할지 이게 일본 사회에서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AI와 보안 대체 의료를 활용한 새로운 통합 의료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방하자라는 오늘 개념을 여러분들께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연구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일본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지증 환자도 이 고령화 사회 안에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의료비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의료비보다도 개호의 요양에 드는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치매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적인 의료보험 제도가 붕괴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이 치매 환자 수 자체를 줄이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치매 안에 이 알츠하이머병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병인데요. 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꼽히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여기에 이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고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원인으로 알츠하이머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를 토대로 사실 이를 치료하고자 다양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최종 단계에 있어서 효과가 없다라는 임상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현재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약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부터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최근에 일본의 제약회사가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성분의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약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아밀로이드 베타 플러그에 의해서 개발이 된 성분 레카네맙인데요. 이 약으로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알츠하이머병에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다라고 해도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이 가로축, 세로축이 인지 기능입니다. 이 레카네맙을 투여하지 않은 군이 아래이고 이 레카네맙을 투여한 라인이 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계학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이 약제는 효과가 있다라고 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역시 인지 기능은 마찬가지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즉 레카네맙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 속도를 완화할 정도의 효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성분이 이 인지증, 알츠하이머병의 예방약으로 널리 사회에 확산된다라는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가 전개가 될까요?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핀란드에서 이루어진 핑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핑거 연구는 고령자분들 60세에서 77세의 비교적 인지 기능이 저하된 분들, 이 고령자분들에 대해서 이 생활습관병, 성인병을 개선하는 군과 그리고 이 개선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이 관리군을 2년 동안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이 운동 식사요법을 병행했고요. 또 혈압 관리라던가 이러한 것들로 관리한 군과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관리군을 비교를 해 보았더니 2년 후에 이 성인병을 개선한 군은 인지 기능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관리군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행 기능이 83% 향상이 됐고 처리 속도가 150% 향상이 되었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편 기억 기능은 관리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통계는 무엇을 의미하냐? 즉 약제를 쓰지 않더라도 생활 습관만을 개선함으로써 인지 기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은 지금 이 핑거 연구를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월드와이드로 핑거 연구로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치매와 전신성 대사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치매는 뇌에 걸리는 병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성 대사증후군, 뭐 생활습관병, 성인병, 그리고 기타 대사증은 뇌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들어 속속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인데요,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는 이제 성인병이죠. 이 생활습관병, 이게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Vascular Cognitive Impairment, VCI, 혈관성 인지 장애를 일으킵니다. 자, 이 혈관성 인지 장애 VCI가 MCI라고 불리는 경도부터 고도의 인지 치매까지 관련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른바 혈관성 치매뿐만이 아니라 고령자의 알츠하이머병도 이에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생활습관병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VCI를 유발을 하고, 그리고 이게 고령자들의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2018년도에 게재가 된 자료입니다. 과학지죠. 유명한 네이처 과학지인데요.
거기에 실린 자료입니다. 가로축이 혈관성 VCI 치매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린 컬러가 변성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신경 패스로지인데요. 이 다양한 정도로 이렇게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이 인지증의 정도인데 고령자는 동맥경화를 수반하는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순수한 알츠하이머병 이 신경 문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이 혈관성 인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케이스가 많다라는 겁니다. 즉 생활 습관병이 많은 고령자분들의 치매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 또한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치매 리스크가 되는 생활 습관병 이외에 대사장애도 속속히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영양장애, 빈혈 이러한 것들은 산소대사, 에너지대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신장, 뇌와 관련된 간 기능 장애 이러한 것들로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장애들은 뇌와 관련이 없다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키드니 브레인 액세스, 신장 뇌 연결축 혹은 간 뇌 연결축이라고 불리는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연결축들이 속속히 지금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전신성 대사증후군을 어떻게 조기에 발견을 하고 이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을 하면 치매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느냐, 이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부분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치매의 위험성을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판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코그라고 지었는데요. 코그니션의 약자를 붙여서 인지 기능 코그니션 줄여서 AI 코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전신성 대사장애와 치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인지기능 장애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편 이 전신성 대사 장애가 뇌와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병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VCI로 연결이 되고 기타 내장, 간 기능, 그리고 영양장애, 신장장애 등과 관련된 장애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신성 대사 장애로 뇌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의 유발 인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의 전신성 대사증, 생활 습관부, 영양장애, 빈혈 이러한 것들은 일반 건강진단을 받으시면 검진 받으시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 받으실 텐데 이 생활 습관변이라던가 빈혈 수치 그리고 영양장애, 신장장애 부분은 일반적인 혈액검사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검진 데이터를 이 딥러닝으로 AI 학습을 시키면 이 딥러닝 기능을 통해서 발생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개개인별의 리스크 인자를 각각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을 했던 부분은 이 딥 뉴럴 네트워크, 피드포워드형 딥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했고요. 심층학습 알고리즘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입력한 혈액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일반 혈액 검사의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입력층으로 넣었고요. 자, 출력층의 MMSD, 미니멘트를 30점 만점에 MMSE라고 해서 인지 기능을 체크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AI에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시려면 딥러닝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의사인데요. 진단을 하게 될 때 다양한 혈액 데이터라던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판단하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AI도 마찬가지 구조를 띠게 됩니다. 즉, 이 디지털화된 여러 가지 의료 정보가 각각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입력 데이터로 삼고 이것을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인공 뉴럴을 수식화시켜서 이것을 입력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 자료로 쓰는 건데요. 이게 이제 디지털화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과 일반 인간의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릴 때까지의 과정의 차이를 표로 정리한 건데요. 저희는 이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2,500개가 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병원의 환자분들이라던가 혹은 재팬 알츠하이머 디지즈 뉴로 이메이징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뱅크라던가 그리고 뇌검사 데이터뱅크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다양한 환자분들에 대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검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37,800사례 정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 다음은 아이코그를 사용을 해서 임상 응용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코그의 이점이 되겠는데요. 특수한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측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설비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베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체열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없고요. 그리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인지 기능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데이터 구동형 헬스케어에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에서 그 실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쿄에 있는 검진센터에서 치매 예방 외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센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검진을 하게 되는데 그 건강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외래 쪽에서 리스크에 대해서 산출을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165개의 증례가 모였고요. 평균 연령은 55세 정도였고, 분포를 보시면은 정상이라고 판단된 분이 94개, 그리고 MCI라고 판정된 분이 67개 증례, 그리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것이 4개 증례, 그리고 치매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검진센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리즈너블한 판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MCI라고 이제 판정된 분이 아주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그 외래로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 측정을 한번 해보면 이게 보시는 것이 저 혈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콕으로 30점 만점 중에
나온 점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28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장래, 미래의 인지 기능의 장애를 추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산식을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학습군이 평균 75세. 그래서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었고 생활습관병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뇌졸중의 가능성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평균 55세의 그 젊은 분들에게 응용을 하게 되며 동일한 혈액이라고 하더라도 나쁘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분 56세일 때 27.1이었는데 이분이 연령만 바꾸면, 그러니까 혈액 데이터를 바꾸지 않고 연령만 올리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혈액 데이터는 일정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령만 계속 올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환자에게 보여주고 당신이 그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렇게 인지 장애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게 되는 거죠. 예, 보시는 것처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조금 더 그 헬스케어 분야에 응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카고시마라는 지역에 건강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달 동안 이 교실에 참가를 하시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한 후에 그 전후에 체열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클래스가 좋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MCI에서 정상으로 되는 경우, 그리고 인지 기능이 저하된 쪽에서 MCI로 바뀐다던가 클래스가 좋아지는 경우가 48개가 있었습니다. 46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A 클래스인데도 클래스 내부에서도 MMSE 점수의 추정값이 좋아지는 것이 163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운동을 하고 식사요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지 기능의 리스크가 떨어진지에 대해서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 식사요법을 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동기부여도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고령자가 주로 그 멤버가 거의 그 고령자의 운동 그런 헬스장에서 3개월 동안 운동을 하게끔 해서 그 전후에 그 체열을 합니다. 그래서 추정값을 낸 것이 되겠는데 MMSE 수치가 좋아진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측정을 해도 그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운동을 하기만 해도 3개월 동안 운동만 해도 좋아진다. 이것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건 한 시설에서 고령자 시설인데요. 1200개의 예가 증례돼서 한 것인데요. 고령자 시설에서 평균 연령이 67세 정도 되는 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치매 리스크도 높습니다. 방금 전에 그 건강센터의 그 젊은 사람들보다는 높은 그 MCI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아의 상태와 인지 기능의 관계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치아가 좋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치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고령자들의 그 치아의 상태를 치과 위생사에게 확인을 받아서 혈액으로 추정값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치아가 남아있는 그 치아의 수가 많을수록 인지 기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치아의 그 치료가 필요한 숫자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충치가 많을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인지 기능과 치아의 상태, 이것은 내장 기능을 매개로 해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의 그 이점은 맞춤형 식이요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방금 전에 그 보여드린 그 혈액 검사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빈혈이라던가 이거는 뭐 영양이 부족하다라던가 아니면 이거는 간 기능 장애다, 아니면 지질 대사 이상이다, 통풍이다, 신장 기능 장애다, 당뇨병, 뭐 이런 식으로요. 각각의 환자들의 혈액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내장 기관이 장애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식사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을 합시다, 다이어트 합시다, 아니면 방금 전 소개를 했듯이 뭐 지중해식 식단을 하자, 뭐 이런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간의 대사 상태, 인지증이 되기 쉬운, 그 치매가 되기 쉬운 것을 이 방법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식사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자가 어떤 혈액 검사 항목이 문제인지를 기여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시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검진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AI 코그를 사용을 해서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리스크를 판정을 하고, 그리고 혈액 검사 항목 기여도를 통해서 대사 장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영양사가 어드바이스를 한다던가 아니면 식이요법에 대해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통합의료로서 그 보완 대체 의료에 의한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학, 한의학, 일본에서는 뭐 한방의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동양의학은 그 인지장애의 그 발병을 예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지금까지 서양의학은 치매라고 하면은 뇌를 보고 있었는데요. 뇌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소개드린 방법은 전신성 대사장애, 이것이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 치매의 리스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치매라고 하는 것이 전신성 병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발상은 동양의학에서의 발상과 같습니다. 신장,
비장, 폐장, 신장, 간장이라고 하는 그 5장이 이상이 발생을 해서 인지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그런 측면에서 매우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그 진화된 서양의학, 과학의 그 개념과 그 전통의학과의 그 개념이 지금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선진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동양의학 양생법, 뭐 생약이라던가 기공이라던가 아니면 침구, 약선 이런 걸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 그러니까 서양의학적인 내장 기능의 장애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양의학의 양성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매우 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는 대체요법으로서 그 화장요법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들은 적 있으실까요? 화장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령자 여성에 대해서 화장을 함으로 인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장애를 개선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세이도라고 하는 일본의 그 화장품 메이커가 있는데요. 시세이도하고 제가 오랫동안 이 화장요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향수를 사용해서 심호흡을 하게 합니다. 좋은 향기를 맡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그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릴렉스하게 하고 나서 스킨케어를 하고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는 대체적으로 한 4, 50분 정도의 코스가 되겠는데요. 이걸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이나 이제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화장요법사라고 하는 분이 가르쳐 주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이 화장을 하는 거죠. 화장을 하는 것 자체가 손을 움직이게 한다던가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화장요법을 쓰게 되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시는 여성분 할머니요. 화장요법을 하기 전 뭔가 그 멍하니 계시죠. 근데 화장요법을 하고 나서 몇 달 동안 하고 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브로치 같은 이런 장식품 뭐 하고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웃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울을 특히 보여주면요.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화장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울을 보여줘서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얼굴을 보는 것. 서로 칭찬을 하는 거죠. 이 고령자 시설에서 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장요법사가 테라피스트가 와서 이렇게 같이 하고 나서 서로 간에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남성분도 있습니다. 남자분이 왜 들어와 있느냐 하면은 젊은 테라피스트에게 좀 그걸 만져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화장요법을 즐기게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3개월 동안 하게 되면은 인지 기능 위쪽이 위의 라인이 화장요법을 한 후 그리고 세로축이 MMSE인데요. 하지 않을 경우에 인지기능이 떨어지는데 화장요법을 한 경우에는 그 인지기능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0세 정도의 아주 고령의 분들인데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지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화장요법을 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예방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약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런 화장요법을 통해서도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얼마만큼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뇌 기능을 측정을 하는 근적외 분광법 MMR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화장요법에 대해서 화장 전과 화장 후에 전두엽의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반은 경도의 치매군이 되겠고 나머지 반은 중등도 치매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그룹에서 화장요법을 했을 때 그 화장 전후에 대해서 측정을 했더니 산소화 헤모글로빈의 뇌의 혈류라든가 뇌의 활동을 반영하고 있는 그 산소화 헤모글로빈이 그인데요. 경도 치매군의 경우에는 화장요법을 하게 되면 좋아진다,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중등도 치매군이 되면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경우에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의 전두엽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이게 그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은 일단 그 전에 콜티졸, 타액 중에 있는 콜티졸,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 늘어나는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겠는데 이게 콜티졸 보면요. 경도 치매군, 중등도 치매군 양쪽 다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릴렉스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왼쪽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인지 기능이 올라가게 되고 릴렉스를 하게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전두엽의 왼쪽과 오른쪽의 역할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의 우위로 활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좌측은 뭔가 기쁨이라던가 행복이라던가 그런 감정을 유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요법을 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칭찬을 하고 정말 괜찮다, 이쁘다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것이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왼쪽에 활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한다라는 그런 경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화장요법을 실시함으로써 왼쪽 뇌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콜티졸의 농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이걸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싸면서도 안전한 그 화장요법을 통해서 고령자 여성의 인지 기능을 올릴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통합의료의 가장 그 우수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남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남성은 항상 제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멋을 내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요법 이야기를 하면은 남자분들은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남자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좀 멋을 내고 옷도 좀 멋있게 입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에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뇌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계속 그 잠옷만 입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멋을 내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의료의 DX, 디지털 전환인데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통합의료의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차세대의 통합의료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는 한 가지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은 치매뿐만이 아니라 뇌졸중이라던가 신장질환, 그리고 프레일, 심장질환, 프레일, 사르코페니아 이런 것들 모두 다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들이죠. 생활 습관과 관련된다는 이야기는 건강 진단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AI로 해석을 해서 이런 식의 고령자 질환을 빨리 예측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방을 하자.
이게 바로 제가 통합 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금까지의 의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중간에 병에 걸리고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는 그런 이제 형태가 있는데 4세대 예방 의료 모델에서는 젊을 때부터 건강 검진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 보안 대체 요법의 개입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건강 수명을 늘리고 그를 통해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통합 의료 모델은 의료비도 삭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요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돈이 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싸면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의료를 저희는 사용함으로 인해서 의료비의 삭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혈액 데이터 등과 같은 그 검진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치매 위험을 초기에 추정하는 AI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이코그라고 부르는 모델이고요. 이 아이코그 AI 모델은 검진 데이터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구동형 헬스케어 시스템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검진 데이터는 대사 증후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성 대사 증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발병 위험이 되는 개별 대사 장애를 기반으로 맞춤형 식이요법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AI로 인한 치매 위험 조기 발견과 대체 의료를 결합한 차세대 통합 의료는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연구실의 멤버들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멤버로요 같이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카타니 가오루 교수님 정말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들으면서 새롭게 안 사실도 많고 너무 재밌고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치매 발병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는지요? 9% 이상. 지금 1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이 치매에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엄청난 높은 비율의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생활습관병이고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희망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첨단 기술로 이제는 통합, 융합 서로 이렇게 배척하고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로서 이제 통합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오늘도 우리 학교에는 이제 강의를 위해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또 선생님이 계시는데 오늘도 이제 사진 이쁘게 찍히기 위해서 제가 받고 왔는데 제가 매일 치료를 받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서 새롭게 안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본 통합의료 학회에 요번 국제학술대회에 발표를 해주실 연자를 요청을 이제 이토 선생님께 처음에 드렸습니다. 이사장님께. 그러니까, 이 학회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이 한국에 어떤 분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해서 아주 우수한 두 분이 이렇게 와주시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내용을 들으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학교에 오늘 이제 이 강좌를 들어 처음 오신 외부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학과 통합건강관리학과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